연해주라는 곳에서 살고 있는 고인이 그 4대 한가족, 일가족 사진입니다. 지역적으로 연해주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말씀을 드리면, 연해주는 그 두만강, 그 북한 국경이 두만강하고 압록강으로 이렇게 갈라져 있잖아요. 근데 두만강 위쪽이 연해주입니다. 압록강 쪽으로는 중국 그 조선족 자치구가 되고요. 두만강 넘어가면 러시아 연해주가 됩니다. 현재는 러시아 땅이고, 이곳으로 초기에 이민 간 사람들을 고려인이라고 부르고, 연해주에 있던 한인 사범학교 학생들입니다. 연해주에 고려인 학교가, 한인 학교가 200여 개가 넘게 있었고요. 한인 학교에서 한인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우리 한인들과 역사를 가르치던 선생님들이신데, 이게 1933년이죠. 불과 4년 뒤에 1937년에 전부 스탈린에 의해서 거진 다 대부분 돌아가십니다. 강제로 수청을 당하게 되고, 고려인 지도자를 잃은 고려인 동포사회를 중앙아시아에 내다 버리게 됩니다. 고려인 동포분들의 역사와 이분들의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모르십니다. 오늘 이렇게 관심이 있어서 이런 이야기를 듣고 아시는 분들, 알려고 오셨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고려인 동포를 돕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이야기를 해서, 사실 일을 모아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1860년대 이전까지는 연해주 땅이 러시아 땅이 아니라 청나라 땅이었었습니다. 청나라 땅이었을 때는 그곳에서 사람이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청나라가 연해주와 만주 지역이 자기네들 황제가 발언한 지역이다라고 해서 봉금령이란 그 명으로 사람들이 살지 못하게 금지를 시킵니다. 봉금령이라는 건 봉황이 태어난 곳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출입을 금지하는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두만강만 넘어가면 빈 땅이 아주 넓은 벌판이 있었는데, 조선의 농민들이 그 땅을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몰래 넘어가서 농사 짓다가 청나라 관원한테 잡히면 몰매 맞고 쫓겨나고 이랬던 땅입니다. 그러다가 1860년대에 그 땅이 러시아 땅이 됩니다. 북경조약에 의해서 러시아 땅이 되는데, 북경조약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아편전쟁 아시죠? 아편전쟁으로 청나라가 그 영국에 패하면서 이제 쫓아간 곳이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도 그때 이제 제대한 황실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동항을 얻기 위해서 이 연해주를 청나라로부터 달라고 했던 거죠. 청나라도 그 봉금령으로 묶어놨던 신성한 땅인데 어쩔 수가 없었죠. 중재를 받아야 됐기 때문에. 그러면서 러시아 땅이 되고, 왜 이때 1차 이주가 일어나냐면, 이때 당시에 한인들이 함경도 지방에 굉장히 큰 몇 년에 걸쳐서 기근이 일어났었습니다. 그 개봉우라는 역사학자가 쓴 아령실기라는 책에 아주 자세히 묘사가 되어 있는데, 아령실기라는 건 러시아령의 실제 기록이라는 겁니다. 그때 당시의 기록인데, 그 홍수가 계속돼서 한 줌의 쌀도 거둘 수 없을 정도로 함경도 지방에 큰 재앙이 닥쳤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미국에서 그 미국 상선 하나가 그 두만강 지류를 따라 가다가 침몰을 합니다. 침몰을 하는데 배가 고프니까 함경도에 있던 우리 한인들이 그 배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집기를 가져 나오니까 미국에서 조선 정부의 항의를 강력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함경도 지방에 있던 회령이라는 지역인데, 거기에 있던 분들이 아예 그 마을 전체가 집단 회의를 해서
우리가 여기 있으면 관원한테 맞아 죽든, 조선 말기에 그 관리들의 폭정이 굉장히 심했다고 합니다. 관원한테 맞아 죽든 아니면 굶어 죽든 방법이 없다. 저 두만강 넘어가면 빈 땅이 있다더라. 그리고 아라사 군대들, 러시아 군대들이 와 있어서 옛날처럼 청나라 땅이 아니다더라. 이런 소문이 돌면서 그럼 가보자.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마을 전체가 이주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1860년대 1차 이주인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군대를 유지하고 마을도 만들고 그럴 텐데 청나라에서 공급용으로 막아놨던 땅이었기 때문에 허허 벌판이 황무진 겁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서쪽으로부터 군인들 먹을 군량미를 실어오는 문제였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한인들이 두만강 넘어와서 몰래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니네들 돌아가지 말아라. 여기서 니네들 농사 지을 수 있게 우리가 보호해 줄게. 대신에 너희들은 군량미를 대라. 했던 조건이 맞아 떨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1차로 많은 한인들이 연해주로 이주를 하게 되고, 이게 근대 우리 재해동포사의 첫 장을 여는 사건입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최초의 재해동포가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2차 이주는 1905년도 이후에 많이 가게 됩니다. 1905년은 그 을사보호조약이라고 일본에 의해서 외교권을 빼앗기고 1910년에 국권을 빼앗기게 되는데, 이때는 북한 함경도 지방뿐만이 아니라 한반도 전체에서 독립운동을 하겠다라고 풍운의 뜻을 품은 사람들은 다 연해주로 갔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채호 선생님, 안중근 선생님, 이상설 선생님, 홍범도 장군님 다 연해주와 만주를 오가면서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인 겁니다. 많은 분들이 안중근 선생님 하면은 이제 여기 사진에도 있는데 중국에서 활동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연해주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연해주의 그 한인들이 안중근 의사를 러시아 신문 기자로 위장을 시켜서 그 중국을 하얼빈으로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신문 기자 신분으로 코앞까지 가서 그 거사를 성공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 뒷바라지들을 이제 연해주 한인들이 했던 거고요. 이제 신채호 선생님을 비롯해서 뭐 대부분의 내노라 하는 분들이 연해주를 근거지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연해주에서는 일단 러시아가 일본하고 그 러일 전쟁으로 사이가 안 좋았었고 적대 관계였었고 무기를 쉽게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무기를 구입을 하고 활동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반면에 중국 지역은 활동을 할 수 있었지만 중국 정부의 탄압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좀 활동이 위축돼 있었어요. 그래서 무기를 쉽게 구하기도 어려웠고, 그래서 실제로 독립운동사에 있어서 병참기지 역할을 하면서 큰 족적들을 남기게 되고, 거기 사시던 이제 고려인동포분들은 대부분이 월사금 쪽에서 이분들한테 독립운동 자금을 댔던 분들입니다. 이 연해주에 약 20여만 가까이 되는 한인들이 벌써 이주해서 연해주를 다 개척을 해서 거기서 이제 잘 살고 있었어요. 독립운동 열심히 하면서 벼농사의 북방 한계선을 두만강에서 그 위로 끌어올렸다고 러시아에서는 그렇게 평가를 하죠. 그러면서 잘 사시다가 스탈린에 의해서 중앙아시아 6,000km 떨어진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강제 이주를 당하게 됩니다. 중앙아시아 지역 하면 그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뭐 이쪽 지역인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란, 이라크 그쪽 중동 지역 약간 위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동 지역에 속해 있는 건데, 왜 한인들을 강제 이주를 스탈린이 시켰냐 하면 이제 여러 가지 분분한 설이 있습니다. 먼저 강제 이주 상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당연히 20만이나 되는 큰 사회를, 집단을 강제이주를 시키려면 반발을 예상했겠죠. 그러니까 그 전에 1935년부터 2년에 걸쳐서 한인 지도자들, 인텔리들, 그 지역에서 말깨나 한다, 능력깨나 있다, 이런 사람들을 먼저 사전에 싹 잡아들입니다. 그래서 아주 약식 재판을 거쳐서 스탈린의 정적인 트로츠키주의자나 아니면 일본의 첩자란 누명을 씌워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고려인 농부들은 어느 순간 소리 소문 없이 자신들의 지도자를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 상황에서 개, 돼지 실어 나르는 그 열차에, 사람이 타는 기차가 아니라 짐승 실어 나르는 기차에 한 양을 두 칸으로 나눠서, 그때 그 강제이주 당하셨던 증언을 들어보면 여덟 가족을 냈답니다. 네 가족. 그래서 뭐 옛날에는 대가족이었잖아요. 그 기차 안에서 빡빡하게 그 유대인들 수용소에 가듯 그렇게 실려서 중앙아시아로 실려간 겁니다. 그 안에는 아무런 화장실도 없고 취사시설도 없고 이러니까 가면서 영웅아들은 대부분 죽었죠. 그래서 고려인들이 1937년생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도착해서도 뭐 대책 없이 보낸 게 아니라, 물론 문서에는 이제 뭐 집을 마련해라 어째라 스탈린이 이렇게 대책을 내린 게 있는데, 실제로는 도착하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갈대밭에 버려진 겁니다. 9월에 강제이주에서 한 2달을 그렇게 기차를 타고 중앙아시아에 도착하고 보니까 겨울이 들이닥치는데 살 곳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땅굴을 파서 겨울을 나고 그곳에서 정착하며 하고 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그런 와중에서도 꼭 챙겨왔던 게 벽시였었어요. 농사 지으려고 애초에 갔던 분들이고, 그 러시아 속담에 그 한인들이 앉은 자리에선, 고려인들이 앉은 자리에선 바위에서도 풀이 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고려인들 하면 러시아에서 농사 잘 짓는 민족으로 정평이 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 불과 몇 년 만에 또 한 번 농업에 기적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분들이 그런 기적을 이루기까지 물심양면으로 많은 도움이 있어도 쉽지 않았을 텐데, 소련은 이분들에게 적성민족이라는 낙인을 찍습니다. 적성민족이라는 건 적국의 민족이란 뜻입니다. 소련과 당시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게 일본이었었고, 저때 당시 우리 한인들은 국가가 없었어요. 중앙아시아 지역은 대부분 유목민들이었고 농사를 잘 짓지 못하는 민족이었는데, 고려인들은 농사를 잘 짓는 데다가 근데 거기가 따뜻한 지역이니까 추운 연해주에서도 벼농사를 성공시켰었는데, 이제 거기는 2모작, 3모작이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소련 정부에서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라면서 지원을 하기 시작을 하죠. 아, 이게 소련식 집단 농장이 모범이 될 수 있겠구나 하면서 지원을 하면서 대규모 한인 농장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지금도 거기 가면 이제 박물관들이 있어요. 김병화 농장이나 폴리따젤이나 뭐 한인들이 만든 소련 시절에 그 큰 농장들이 있는데, 이곳에서 적성민족에서 이제 소련 영웅으로 다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련에서 그 체제를 선전하기 위해서 영웅들을 선전하잖아요. 농업 영웅으로 대부분 고려인들이 워낙 많은 그 수확량을 올리니까 이렇게 칭호를 주게 되고, 외국에서 소련식 사회주의식 집단 농업의 우수성을 보러 온 사람들에게 데려갔던 것이 이제 고려인들 농장이었습니다. 그렇게 어쨌든 그런 고난 속에서도 중앙아시아 그 먼 아랍 지역에서 살아남게 됩니다. 살아남아서 이제 어느 정도 그 살만하다 싶었더니 또 한 번 지금 말씀드렸던 거고, 또 한 번 시련이 닥치는 게 1980년대 말부터죠. 소련이 이제 붕괴 조짐을 보이다가 90년대 초에 정말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났는데 그 소련이라는 나라가 그 강대했던 나라가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체제가 어느 순간 와르르 무너져 버립니다. 무너져 버리면서 고려인 동포들이 또 한 번 혼란을 겪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소련이라는 나라는 여러 국가들이 연합한 소비에트 연합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아시아 국가들도 여러 국가들이었는데 소련으로 같이 한 국가로 묶여 있었죠. 근데 와해가 되니까 당연히 독립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독립을 하면서 제일 먼저 했던 게 저희도 일본으로부터 해방되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민족 정체성 회복 작업이었던 이제 그 나라로서는 당연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우즈베키스탄의 민족 정체성 회복 작업의 일환으로 그동안 공용어로 써왔던 러시아어, 소련 시절에는 다 러시아어를 썼거든요. 러시아어를 폐기하고 우즈베거를 국가의 공용어로 채택을 해버립니다. 그러니 이제 고려인 동포들은 우리 고려말하고 러시아말밖에 모르는데 어느 날 학교 갔더니 아랍말 비슷한 말로 수업을 하고 어느 날 직장에 갔더니 뭐 자기가 부장이었으면 직급 떨어져서 그 자리에 우즈벡 사람 앉아있고 자기는 우즈벡어로 된 하나 알지도 못하는 서류로 업무를 처리를 해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어느 날 아프리카에 뚝 떨어져 가지고 전혀 낯선 환경, 낯선 체제에서 언어를 새로 배워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답답한 상황들의 연속이었겠습니까. 게다가 두 번째 문제는 경제 시스템이 붕괴가 됩니다. 소련은 사회주의 체제였기 때문에 지역별로 쪼개서 그 경제 정책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은 중공업 위주, 어느 지역은 농업 위주, 어느 지역은 경공업 위주 이렇게 했었는데 중앙아시아 지역이 대부분 타이 기반 시설들이 별로 없는 농업 위주의 국가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이런 나라들은 월 평균 임금이 150불 내외입니다. 게다가 그나마도 일정 문제, 경제 문제, 그리고 세 번째가 아이들 교육 문제. 이제 고려말도 거진 강제 이주당하면서 학교도 못 다녀서 우리 한인 학교도 못 다녀서 말 다 잃어버렸는데 이제 러시아말 조금 하는데 아랍말까지 배우면 무슨 망태기 종자 되겠냐. 뭐 이런 걱정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민들을 하다가 다시 새로운 땅을 찾아서 이렇게 떠나고 있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새 삶의 정착지를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부는 많은 분들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연해주로 돌아가셨는데 연해주는 이분들이 강제 이주 당하기 전에 이분들이 고향처럼 생각하시는 곳입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렇게 그리워했던 곳. 그리고 거기로 가면 러시아기 때문에 러시아어가 통하니까 게다가 아직도 거기는 땅이 엄청나게 넓습니다. 연해주가 한반도의 한 3분의 2가 더 되는데 인구는 200만밖에 안 삽니다. 그러니까 뭐 국가에서도 와서 농사 지겠다고 하면 빈 땅들 그냥 줍니다. 워낙 사람은 적고 땅이 넓은 곳이니까. 그러니까 고려인들이 그쪽으로 많이 갑니다. 말도 되지, 농사도 새로 지을 수 있지, 초기 비용도 많이 안 들지. 그래서 이제 많이들 갔는데 가서 보니까 이 러시아 관료들이 이렇게 못 살게 구는 겁니다. 국적을 새로 받아야 되잖아요, 러시아 국적을. 그런데 국적을 받기 위해서 2, 3년 뛰어다녀도 관료들이 돈 뜯으려고 국적을 이 핑계 저 핑계로 안 내주는 겁니다. 뭐 여권에 철자 하나 틀렸어도 우즈벡 가서 다시 해와. 뭐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도 사실은 지금 한 4만여 명 가까이 초기에는 막 가다가 요새 약간 정체되고 있는 게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들 때문에 연해주에서 고려인들이 아직 대규모로 이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 3, 4만 정도 이주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거기 가신 분들은 이민이죠. 중앙아시아에서 아예 연해주로 새 삶을 찾아온 분들이고, 그 일부는 또 한국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국에 약 3만여 명 정도가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모국이 그나마 잘 산다더라. 거기 가면 힘들지만 일자리가 있다더라. 월급도 많이 준다더라 해서 이제 무작정 오시는 겁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동포들에게는 동포비자라는 걸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받아서 오시는 겁니다. 근데 막상 한국에 와서 보니 자기들이 생각했던 자기들의 조상의 나라, 자기들의 기댈 언덕이 아니었던 거죠. 왜냐하면 고려인 동포들에게는 H2 비자와 F4라는 비자를 주는데 H2는 그 방문 취업 비자라고 한국에서 단순 노무들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준 비자입니다. 하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본국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최장 4년 10개월까지 있을 수 있고 3년이 지나면 나갔다 와야 되고 연장해서 1년 10개월 연장하면 그 이후에는 나가서 일정 기간 다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벌어놓은 돈 다 까먹는 거죠. 그 사이에 또. F4 비자는 동포 비자라는 비자인데 제 동포들에게 주는 비자인데 이 비자는 들어와서 계속 거주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3년이 지나도 연장하고 가능한데 일을 못하게 합니다. 소용이 없죠. 그러니까 이 비자 갖고 들어오면 이분들이 일하러 온 건데 정말 갈 곳 없고 일이 없고 힘들어서 새로운 정착지를 찾아 그래도 모국이라고 왔는데 갈 수 있는 곳이 불법 취업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밤에 야근하는 공장에 왜 단속 들까봐 그 커튼 닫아놓고 몰래 일하는 공장들로 파견을 가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동포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윤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적용되는 게 중국 동포와 고려인 동포들에게 이런 짓을 합니다. 그런 이유가 못 사는 나라에서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앙아시아나 중국이 한국보다 못 사는 나라니까 출입국을 통제하고 일하는 걸 제한하겠다는 거죠. 그걸 외국인들한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코리안들에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코리안이 코리아에 자유롭게 거주할 수 있다가 맞아야 되는데 없다가 현실입니다. 자유롭게 일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없다가 현실인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작년까지 계속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셨어요. 대부분 이분들이 일을 하시는 게 한국에 들어와서 일을 하는 형태가 일단 말을 잃어버렸으니까 조선족 동포분들은 그나마 조선족 자치주를 중국 정부에서 줘서 우리말과 문화를 지켜서 한국에 와서 어느 정도 연착륙이 가능한데 물론 그 안에서도 차별받고 뭐 많은 부당한 대우를 받고 계시지만 고려인 동포분들은 말까지 잃어버린 겁니다. 게다가 거리도 저 중앙아시아 비행기 타고 반나절 12시간, 13시간 가야 되는 먼 곳에서 왔는데 할 수 있는 일이 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새벽 인력시장 나가는 겁니다. 새벽 인력시장 나가면 파견 업체들이 오늘 너 나와 해서 말 안 통해도 되는 사람들이 일을 안 가려 하는 가장 험한 현장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것도 재수 좋아야 가는 거지 일거리 없으면 그냥 인력시장에 있다 집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고요. 무조건 임금 기준은 최저임금의 시급입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 5천 얼마로 올랐죠? 그 5천 얼마에 5,200 얼마인가요? 시급으로 갔다 보니까 하루 10시간, 11시간, 13시간 일해야 뭐 업체에 그 자기네들 출퇴근 시켜주는 비용, 뭐 소개 비용 떼주고 한 5만 원 벌이 될까 말까인 겁니다. 매일 일을 해도 하루 일당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르바이트로 일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사대보험 전혀 안 되죠. 뭐 직장에서 의료보험도 안 되고요. 산재보험도 안 되고 뭐 이런저런 혜택들을 못 받는 겁니다. 보면 다문화 가정도 외국인 노동자가 아닌 노동의료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고 써놨는데요. 이게 그 이유가 이분들은 우리나라 다문화 정책 굉장히 돈 많이 들여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들여다보면 한국에 결혼해서 이주해온 결혼 이민자들을 위한 정책입니다.
한국에서 잘 정착해서 살 수 있도록 그 좋은 건물들, 시설들, 프로그램들이 대부분 그 위주로 갑니다. 결혼 이주한 외국인들, 다문화 가정이죠. 그러다 보니까 고려인 동포들은 결혼 이주가 아니거든요. 왜 야학을 하는 이유가 이분들이 보통 새벽에 나가서 저녁 9시, 10시까지 일을 하시니까 저희는 수업을 9시 이후에 합니다. 12시까지 하는데 야학해드리고 뭐 이런 문제들 상담해드리고 해주는 게 아직까지는 현실이니까. 오늘 그 통일 포럼 원우분들 만나 뵙고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하시면 또 답변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얘기하는 중에 고려인과 조선인의 차이가 있습니다. 조선인 그러면 명예를 이렇게 하시고 있는데 예. 정체성이나 뿌리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많이 다르진 않은데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으로 간, 만주 쪽으로 간 우리 한민족들은 강제 이주란 경험이 없습니다. 중국 공산혁명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그 조선적 자치주를 만들어 주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우리 말과 뿌리와 뭐 이런 것들을 지키면서 어쨌든 살아오셨던 분들인데 고려인 분들은 소비에트 정권의 스탈린에 대해서 탄압받고 강제 이주당하고 뭐 이렇게 살았던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정체성이 좀 다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중국은 가깝습니다. 그리고 규모도 250만 가까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고려인 동포들은 중앙아시아 먼 데다가 인구도 총 50만 밖에 안 되고 한국에 들어와 있는 인구도 적고 그리고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붕괴되면서 사회주의 시스템에 익숙했다가 자본주의의 혼란을 겪고 뭐 이러면서 뭐 혼란스러운 데다가 민족적으로는 중국은 또 같은 동양계잖아요. 거기는 슬라브계와 아랍계와 뭐 한민 동양계가 막 엉클어져 있는 데서 살아야 되니까 아무래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집행부 좀 부족하지만은 수강하는 동안에 많이 익혀가지고 여러분하고 같이 소통하는 시간 갖고 또 끝나고 나서도 동문에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얘기하셨는데 2차는 화로구이 얘기 있으니까 우리 네? 2강의 3강의는 우리 대표님께서 쏘신다고 해서 집행부가 오늘 출발을 했으니까 2강의는 제가 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도 빠지 마시고 꼭 참석해 주셔야 되고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